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모의고사 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를 이제 3회 분량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다 풀어보셨어요? 네, 2022년 저희 3회차부터 시작해서 CBT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CBT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전에 문제들을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됐었을 텐데, 컨벤션 기획사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험 봤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문제들을 푸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문제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런 이제 CBT 문제들을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거의 한 10년치 분량을 풀어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의 문제들, 그러니까 2022년, 21년, 20년, 한 3개년도 정도를 중심적으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23년도 문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유례 분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저하고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회의의 뭐 종류, 뭐 유형, 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규모가 큰 회의로 대개의 경우 전시회를 동반 개최하며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유형은 뭐로 답하셨어요? 이 문제는, 네,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전시회를 동반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개최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포인트인데요. 정답은 아시는 것처럼 네, 여러분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컨벤션입니다. 지금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의 유형별 분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제가 다시 아래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들이 보면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 아니면 뭐 분과회의 중에 소규모 분과회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의 종류, 유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풀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거죠. 앞부분에 지금 회의의 유형 중에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소집단 회의. 우리가 이제 분과회의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아닌 것은 이잖아요. 네. 답은 뭘까요? Prerequisite session, concurrent session, breakout, wrap-up session.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회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랩업이에요. prerequisite, 그 다음에 concurrent breakout 역시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 prerequisite 하면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의 설명이 뭐냐면 소집단 회의. 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에 의해 참가 대상이 제한된다가 prerequisite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oncurrent라는 거는 소규모 회의가 동시에 여러 개가 같이 진행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concurrent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reakout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뭔가 이렇게 심도 깊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쵸? 조별 토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분과회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랩업 세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정리를 하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회의, 그러니까 뭐 제너럴 세션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유형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또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우리가 이제 국제회의 이 산업 관련해서 법령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래에 좀 자주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면적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죠?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또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뭐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복합지구 지정 요건들, 네, 다 공부하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전략적 포지셔닝 추진 시 사용되는 마이클 포터의 6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그 다음 부대 행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유형이 좀 바뀌었죠. 바뀌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22년 최근래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보면 마이클 포터의 6가지 원칙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거나 이 문제를 푸셨던 분은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답을 먼저 좀 찾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거거든요. 보시면 1번에 사용하는 전략적 요소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그럼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치사슬에 반영되어야 된다. 네 번째, 연속적인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 일단 아닌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가지, 마이클 포터의 6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우선은 보시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right goal. 그쵸? 그 다음에 value proposition 해서 독특한 가치 제안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밸류 체인에서 뚜렷한 가치 제안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게 같이 또 연결되는 게 distinctive value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기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틀렸다고 나온 게 뭐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ity of direction, 연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 문제 그대로 좀 나왔었어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컨벤션 마케팅 믹스 4가지 요소. 네, 제가 마케팅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마케팅 믹스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프로덕트. 컨벤션 프로그램, 개최지, 개최시설. 2. 프라이스, 등록비, 기타 경비. 3. 플레이스, 컨벤션 개최 국가의 재정 건전성. 4. 프로모션, 참가 수요자들에게 참가할 만한 컨벤션이라는 점을 설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답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것, 일단 재정 건전성 아예 아닌 것 같다라는 감으로 놓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컨벤션 마케팅 믹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는 4가지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벤션 마케팅 믹스는 이제 7P라고 해서 7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음 중 컨벤션 마케팅 믹스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컨벤션의 제품들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개최지나 개최 시설 이런 것들이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인데 이 장소가 지금 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개최지, 그럼 개최지는 이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니고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고요. 컨벤션 마케팅 믹스에서 플레이스는 이제 이 마케팅을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촉진. 그 다음에 컨벤션 마케팅은 4P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4P에다가 추가로 3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람, people, 그 다음 physical evidence, 물리적 환경, 그 다음 process 이 3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마케팅 믹스는 7P다. 4P는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다가 만약에 이제 7P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나왔다면 요 3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후원단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또 마케팅 문제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후원단체 유치라는 거예요. 컨벤션에서 후원단체를 왜 유치를 하느냐,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보면 세계적인 행사,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행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행사에 전 세계에
뭐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후원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후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런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이제 광고를 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 사교 행사를 아예 그냥 하나를 통째로 스폰을 해서 제공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광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후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하겠어요? 네, 지금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어떤 행사에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홍보 마케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만한 비용을 들이면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후원단체, 이제 기획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후원단체를 많이 모집을 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저희가 후원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기업한테 후원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가장 고려될 사항, 후원단체의 재정 상태, 후원단체가 후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 과거 후원단체의 후원 경력, 후원단체의 경영 철학. 사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선적인 건 사실은 이 후원단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겠죠.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자, 7번. 컨벤션 참가자에 대한 CRM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일단 CRM이 뭐였을까?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고객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브로셔 발송, 뉴스레터 발송, 퍼스널 레터 발송, 웹페이지 운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해갖고 고객 관계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고객을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 그 CRM의 원 뜻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추적하고 저장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웹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웹페이지를 통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행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리액션들이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컨벤션 참가자의 CRM은 웹페이지 운영이 좀 크다라는 거. 자, 8번입니다. 컨벤션 마케팅의 시장 조사를 위한 기법 중 하나로 컨벤션이나 수요 예측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판단을 활용하는 예측 기법은, 우리가 시장조사 예측 기법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모든 거를 풀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뭐 컨벤션 기획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할 일 중에 수요 예측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것까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수요 예측에서, 그러니까 컨벤션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수요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올 것이냐, 뭐 어떤 것을 원하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전문가 집단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예측 기법이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델파이.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요대로 델파이 하나로 나왔어요.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그냥 아래는 참고로 제가 그냥 소개는 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정성적인 예측법과 정량적인 예측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델파이밖에, 전문가 집단조사 델파이밖에 시험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량적이라고 해서 뭐 시계열 분석, 추세 예측법 등등등이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 뭐 이런 단어 혹시라도 온다면 참고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9번입니다. 컨벤션 홍보 매체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
컨벤션을 이제 홍보를 하는데 홍보 매체가 아닌 것. 1번 브로셔, 2번 플라이어, 3번 DM, 4번 사이멀캐스트, DM, 다이렉트 메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브로셔 뭔지 아세요? 그쵸? 홍보 브로셔. 우리 행사에 대한 것들을 다 쭉 그 나열한 책자. 플라이어는 그 책자를 거의 얇은 한 페이지 정도로 만든 거. 아니면 좀 이제 3단 접지 정도로 만든 얇은 페이지. 그러니까 브로셔가 조금 더 두껍다면 플라이어는 좀 얇은 거겠죠? 다이렉트 메일, DM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 모든 것들을 다 D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멀캐스트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동시방송. 그쵸? 실시간 진행해주는 동시방송. 근데 컨벤션 홍보 매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온 해갖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 매체는 요 세 가지다. 자, 10번입니다.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 이번은 또 이게 뭐냐. CSM, 컨벤션 서비스 매니저예요.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CSM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기획사는 아니에요. 주로 컨벤션 서비스 관리자는 어느 쪽에 많이 있느냐? 컨벤션 센터에 있거나 호텔에 있거나,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컨벤션을 개최하기 위해서 있는 직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면 CSM이 필요하냐? 이런 이제 장소를 갖고 있는 곳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 전시장, 무역 박람회에 무대 장치를 직접 설치하기 때문이다. 2. 컨벤션 전반에 관한 전문 상담 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컨벤션 기획사와 유관 부서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4. 지역 내 컨벤션 서비스 관련 업체와 정보 제공을 차단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장 적합한 것. 네. 무대 장치 직접 설치하지 않죠. CSM은. 그쵸? 그 다음에 전문 상담 요원, 전반적인 상담 요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호텔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 센터에서 계시는 그 컨벤션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하신 거는 보시는 것처럼 컨벤션 기획사와 유관 부서, 호텔의 담당 부서, 아니면 센터의 담당 부서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워낙에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을 위해서 컨벤션 기획사가 다이렉트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11번 전시회 특성으로 틀린 것. 전시회 문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 문제는 특이하게 부대 행사 파트에도 좀 나와요. 그런데 조금 이제 부대 행사 쪽에서는 운영하고 관련된 좀 세부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컨벤션 기획에서 나오는 전시는 이런 특성이라던가 좀 전반적인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같이 알아두시면 뭐 어느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텐데, 일단 전시회 특성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 전시회는 한 공간에서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도 접촉할 수 있다. 2. 전시회는 고객의 관심 및 욕구를 현장에서 충족시킬 수 없다. 3. 전시회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많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들을 접촉할 수 있다. 4. 전시회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 시연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닌 것. 충족시킬 수 없다. 아니죠.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제품을, 우리가 물건을 거래를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근데 인터넷 사이트로만 봐서는 그 제품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정말 구하고 싶었던 건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전시회에 가서는 그 제품을 만져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직접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1, 3, 4는 전시회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잠재 고객하고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시회는 정말 다양한 잠재 고객들이 오잖아요. 그쵸? 그때 만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접촉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전시회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직접 전시도 하고 직접 시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바로 전시회입니다. 자, 12번.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4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전시회 할 때 우리 뭐뭐뭐가 있어야 될까요? 출품사, 1번의 출품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시를 제품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죠? 참가자. 그렇죠? 전시 참가 업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주최자, 전시회를 기획해서 판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관람객, 보러 오는 사람들, 전시 시공회사는 뭐예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스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부스를 만드는 회사를 전시 시공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전시회의 4요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전시 시공회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주최자가 있어야지 전시회는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되겠죠. 참가 업체, 저기서 말씀드렸던 출품사를 이제 다른 용어로 전시 참가 업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관람객 없으면 이 전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다음 장소가 있어야 돼요. 베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13번에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소비자 가전 전시 이벤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죠. 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인 삼성, LG, SK 매년 여기에 이제 나가는 그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라고 하죠? CES. 저는 CES라고 얘기하는데 CES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CES 2023, CES 2022 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예요.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MWC도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핸드폰. 이것도 지금 CES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지만 MWC도 매년 개최가 돼요. MWC는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인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세계 이 가전이 1월이라면 MWC 같은 경우는 보통 2월에 많이 하는데 전 세계의 핸드폰, 우리 여러분이 쓰신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타 알고 계실 거고 유네스코는 알고 계시니까 부가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전시회 프로모션 유형 중 전시장 프로모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시장 프로모션이에요. 전시회 중에 전시장 안에서 하는 홍보예요. 1. 전시회 디렉토리 광고, 2. DM, 3. 기자 브리핑 인터뷰, 4. 전시장 광고. 전시장 안의 것이 아닌 것 다이렉트 메일이죠. 이건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이죠. 앞에서 우리가 브로셔나 플라이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편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EDM 같은 경우는 그쵸 보내는 거고요. 전시회장에서 사용하는 전시회 디렉토리 광고라고 하는 건 전시회장 가시면 이렇게 책자로 된 거 있죠. 전시에 나온 출품한 기업에 대한 소개, 제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책자를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자 브리핑 인터뷰, 전시장에서 기자들한테 우리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전시장 내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전광판 광고도 있고 현수막이나 배너 광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15번 다음 중 국제회의에 유치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유치 제안서라고 하는 거 뭐죠? 우리 도시로, 우리나라로 이 컨벤션을 유치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보내는 제안서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 1. 수입 및 지출 예산 계획안.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표명 서신. 주요 참석 인사 명단. 조직위원회 구성 및 후원단체 소개. 보시면 제가 이 유치 제안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우리 도시로 우리 나라로 유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데 주요 참석자 명단은 모르죠 아직. 그쵸? 근데 이제 계획안 중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안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려면 우리 얼마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개최하는 나라, 개최하는 도시의 어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 표명 서신이 있으면 좀 더 공신력도 있고 우리가 이만큼 힘을 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단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래 여기는 조금 더
뭐, 나라에서도 좀 도와준다고 하지, 지자체에서도 도와준다고 하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도 후원한다고 하지, 개찰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컨벤션 계약 제안서 검토 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 제안서예요. 검토 시에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 1. 계약서상의 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의된 조건들은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만 상호 확인한다. 2. 계약서상 법적 조항들이 모든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한다. 3. 개정사항, 추가사항, 삭제사항들을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한다. 4.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편중되고 과장된 조항들을 확인한다. 지금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아닌 것은 계약서 중에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녹음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계약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사항들 역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7번입니다. 학술회의 경우에 사전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논문 모집 공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Abstract, call for paper, manuscript, full paper. 논문 모집, 논문 내세요라고 하는 건 이제 call for paper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영문 서신 쓰실 때도 그쵸? 내세요 할 때 call for paper라는 타이틀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abstract 같은 경우는 논문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anuscript는 논문의 대본, 그러니까 논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ull paper는 전체 완벽한 그 논문을 풀페이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PCO가 행사의 사후 단계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 PCO 아시죠? 컨벤션 기획사가 모여있는 회사가 행사 사후 단계예요. 이게 이제 PCO 업무 중에 행사 사전 단계, 그 행사 중, 그 다음 행사 후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 할 업무가 아닌 것은 행사 사후란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평가, 감사장 발송, 결과보고서 작성, 추정 예산안 작성.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예산안은 언제 해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죠. 이때는 정말 결산 보고서죠. 결산 보고서. 그쵸? 평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 시행하고요. 감사장 누구에게 보내요? 참석하셨던 참가자들, 그쵸? 아니면 관련 후원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장을 발송하는 거고, 결과 보고서. 이 결과 보고서 안에는 예산안 중에 이제 완전히 사용한 예산, 얼마를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서 지출을 얼마를 썼는지 결산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컨벤션 행사 예산에 있어서 고정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 문제는 쉽죠? 쉽죠. 제가 저만 쉬운가요? 아니죠. 쉽죠. 그래서 고정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비의 반대말. 변동된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변동돼요? 머릿수가 바뀔 때마다. 식음료는 당연히 머릿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식음료죠. 동시통역비는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동시통역은 언어로만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영, 동시통역 보통 우리 2인 1조로 진행을 하죠. 동시통역비 정해져 있어요. 1000명 온다 그래서 10명이 통역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PCO 용역비도 마찬가지. PCO에게 처음부터 맡겨서 행사 끝날 때까지 얼마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일회성인 거고요. 그다음 회의장 임차료 역시. 회의장 임차료는 참가자가 머릿수가 바뀌면 바뀌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정할 때는 예상 참가자 수를 정한 다음에 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100명이었던 행사가 1000명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 임차료도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개최지 선정의 일반적인 과정. 바르게 나열한 것. 개최지를 선정해요. 개최지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행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지금 이 개최지 선정이 되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나라, 굉장히 많은 도시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개최지가 되려면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순서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예요. 회의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구사항 결정한다. 회의의 목적을 확인한다. 참가자의 요구와 기대를 정의한다. 회의 일정을 개발한다. 평가 및 선정, 개최 지역과 시설 종류 선택. 일단 딱 보시면 마지막에 올 만한 거, 뭐 평가 선정하는 거 마지막에 오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 회의를 왜 하느냐예요. 회의의 목적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회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긴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리조트나 굉장히 뭐 이렇게 환경 좋은 데 가서 휴식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뭐 그 시티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공항하고 가까운 곳 아주 그냥 집약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그 협회 쪽이나 해서 이제 참가자들에게 조금 이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좀 릴렉스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경치가 좋은 어떤 리조트 형태의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 목적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회의 일정을 개발한다. 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틀이면 이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이제 우리가 일정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맞는 물리적인 요구사항. 그럼 회의실은 몇 개 있어야 되고 1000명 들어가는 회의실 몇 개.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일정 개발할 때 보니까 만찬이 2번 있었어요. 만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가자의 요구와 기대를 이제 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뭘 더 희망할 것이냐, 뭘 더 원할 것이냐,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에다가 이제 녹여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개최 지역하고 시설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고려를 해봤더니 여기가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서 봤더니 이제 A, B, C, D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4군데를 우리가 이제 축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컨벤션 뷰로 우리 CBB라고 얘기를 하죠. 컨벤션 뷰로의 역할이 아닌 것은이에요. 1. 국제회의 기획 운영 2. 국제회의 유치, 개최 정보 수집 3. 도시 이미지 창출 4. 지역사회 마케팅 국제회의 기획 운영은 누가 해요? 뭐 PCO, 회사로 보면 PCO고 우리가 미팅 플래너,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일이죠. 이거는 컨벤션 기획사가 하는 일이죠. 그쵸? 근데 컨벤션 뷰로는 우선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마케팅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 정보를 수집을 한다. 어떤 회의를 유치할 것이냐를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도시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게 컨벤션 뷰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자, 22번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똑같은 문제 그대로 계속 나왔었어요. 어떤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노울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컨벤션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와 부가적 서비스 두 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모든 컨벤션 참가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건 당연히 뭘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다르겠죠? 따라서 C는 차별화가 어려운 반면에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D는 차별화가 가능해요. 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 그대로 그냥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설마 이제 보기는 바뀔 수 있겠죠. 번호 수 정도는 바뀔 수 있겠으나 핵심 서비스, 부가적 서비스 뭐 요거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3번입니다. 국제회의 참가자가 일단 회의에 참가한 후에는 모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방해가 없으므로 참가자들의 회의 참석률이 높고 특히 보안성이 높은 회의장은 일단 참가를 해요. 근데 모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거의 웬만한 경우는 그러나 외부에 방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회의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도 지나다니면서 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방해가 있기도 한데 회의 참석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갈 데가 없다. 여기만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예, 그래서 크루즈십이죠. 요즘 크루즈에서 많이 진행을 하죠.
카지노, 리조트, 커머셜, 뭐 카지노, 리조트라고 얘기해요.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외부 방에 많이 있겠죠. 그쵸? 오는 사람들, 카지노 하러 오시는 분들. 그쵸? 그 다음에 뭐 호텔, 컨벤션 센터. 이 세 가지는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뭐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외부 방해가 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외의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사후 관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후 관리예요. 이거 앞에서 컨벤션 뭐 끝나고 나서 업무 이거 했는데 네, 그 비슷한 내용이죠. 예, 참가자 정보 관리, 참가자 만족도 조사, 사후 관리 프로그램 실시, 행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네. 참가자 정보는 누가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뭐 국가별 아니면 뭐 조직별 뭐 아니면 뭐 성별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뭐 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면 다음에 개최할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사후 관리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뭐 결과 보고서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감사장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요청했던 어떤 정보들 참가하셨던 분이 요청했던 정보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 연계 프로그램은 이거는 사후가 아니죠. 행사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은 언제예요? 행사하기 전에 해서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협회회의의 주요 개최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 우리가 회의 중에 협회회의, 기업회의, 정부회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협회회의는 왜 개최가 되느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협회라는 그 조직 자체가 뭐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같은 정보를 갖고자 하는 최신의 정보를 갖고자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또 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참가비를 내고 오는 그런 회의죠. 그러니까 특징들이 좀 달라요. 기업회의랑 정부회의랑. 그러다 보니까 협회회의가 왜 개최가 되느냐 목적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회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 개최할 수 있다. 협회회의 개최는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선보이면서 협회 홍보 효과도 누린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다양한 사람 아니죠. 전문 분야. 그렇죠? 관련 있는 분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원들 간의 단합. 그러니까 좀 특수하다라고 얘기하나요? 가장 좀 많이 개최되고 있는 협회 회의 중에 보면 뭐 의사협회 뭐 이런 데가 있죠. 그 의사협회들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각 그 과목들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간에 그러니까 단합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한다. 협회는 뭐라 그랬어요? 참가자가 비용을 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비가 재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 최신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최신 정보,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내가 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장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협회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다양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 꼭 한 문제씩은 나오죠. 안 나왔을 때가 거의 뭐 1년 3번 시험을 치를 때 한 번 정도? 근데 뭐 다양하게 나오죠. 뭐 참가비, 우리 등록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최소 참가 인원 뭐 이런 것 산출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 중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전체 참가자가 1000명이고 고정 경비가 2,325만 원이고. 그 중에 1인당 변동비가 75,000원이다. 그랬을 때 손익분기점에, 그러니까 우리 좀 똔똔 맞춘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똔똔 맞춘다 이런 표현 썼을 때 맞추기 위해서 1인당 참가비는 얼마를 받아야지만, 지금 1000명이 참가하잖아요. 한 사람당 얼마를 받아야지만 이 행사가 손해보지 않고 0 베이스로 갈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등록비라고도 하고 최소 참가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거는 총 고정 경비 플러스 총 변동비.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다 더해서 참가 인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98,250원이 나온다. 네. 가장 쉽게 나왔을 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27번입니다. 팸 투어하고 사이트 인스펙션. 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팸 투어가 뭔지 사이트 인스펙션이 뭔지 아신다라고 전제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1. 팸 투어를 진행할 때 주로 개최지 장점들을 소개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부러 언급할 필요는 없다. 바로 답부터 갈게요. 팸 투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이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내지는 우리 도시가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팸 투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 지역에 관심 있어 하는 컨벤션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도시의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홍보를 하고자 할 때 하는 것들이 팸 투어인데, 당연히 개최지 장점 소개하겠죠. 근데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린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팸 투어예요. 그다음 사이트 인스펙션은 개최가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팸 투어는 우리 도시로 개최를 많이 개최하러 오세요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팸 투어라면, 사이트 인스펙션은 이미 개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장소가 적합하냐,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과 필요한 사항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쵸. 이미 우리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모이는 총회의가 3일 동안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 필요하고, 소규모 분과회의가 300명씩 들어가 있는 곳 3군데가 필요해요.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팸 투어의 목적은 개최지 내에서 회의 활동이나 업무 수행이 얼마나 원활한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영요원의 행사 운영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팸 투어는 항공사, 지역 호텔, 관광지의 후원을 바탕으로 동시에 여러 협회나 주최자들의 대표들에게 현지에서 컨벤션을 유치 운영할 수 있다는 개최지 능력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팸 투어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국제기구의 유치 방식. 우리가 이제 유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치 제안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국가를 선정해서 우선 협상하는 방식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한 공개 입찰 방식입니다. 이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 다른 거에 대한 것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한 공개 입찰 방식이 뭐냐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4가지에 대한 소개를 다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같은 경우에 우리 컨벤션하고 관련된 기구들? 근데 벨기에 브뤼셀 딱 답 나오죠. 벨기에 브뤼셀 하면 답 나오는 거.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 수집하고 각종 정보 재력 수록한 영감을 전문 통계를 내고 어쩌고저쩌고. 네, 이거 이제 다 알고 계세요. 그쵸? 벨기에 브뤼셀 UIA 많이 보셨을 거예요. PCMA, CLC, IACBB에 대한 것들은 여기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고로 PCMA 같은 경우는 미국인데 컨벤션 전문 경영협회, 프로페셔널 컨벤션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 CLC 컨벤션 리에이전 카운슬 국제회의 협의체, 거의 좀 비슷하죠, 용어들이. 그 다음에 UIA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전엔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요 ICCA예요.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앤 컨벤션 어소시에이션, 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래서 UIA, ICCA 2가지 많이 좀 외우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IACBB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 조직이 그러니까 변경이 됐어요. PCMI로.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끔 문제가 나올까봐 그냥 넣긴 했어요. 국제 컨벤션 뷰로 협회다. 그 다음에 미팅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MPI 같은 경우에 세계 국제 전문가 협회 역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벤션 사후 평가 방법. 사후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평가하는 것도
네, 제가 예측기법, 앞에 수요 조사할 때 예측기법 말씀드렸고, 사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IP 분석이라고 그래서 중요도, 실행도. 그러니까 사후 평가예요.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건데 얘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게 IPA 분석이라서 사후 평가 방법은 E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펄트나 간트나 이건 참고로 그냥 제가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램 에벌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에서 뭐 펄트 그 다음에 뭐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인데 요거는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단 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사후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정 관리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잘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평가는 IPA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 산출 분석 이것도 그냥 참고로 설명을 드렸으나 커스터머 라이프 밸류 뭐 CLV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컨벤션 평가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IPA 정도만. 사후평가, 컨벤션 사후평가는 IPA. 네, 되시겠어요? 자,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30문제. 아직 이제 모의고사 제가 3회 분량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회랑 3회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라도 푸시다가 잘 모르시겠다.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Q&A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필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2022년도까지 봤을 때 거의 뭐 70%를 넘는 합격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이유가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 방법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제들, 모의고사 포함해서 2022년 거꾸로 갈게요. 22년, 21년, 20년 문제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앞에 문제들도 풀어보신다면 합격하시는 데는 절대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